한쪽에 훨씬 더 많은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피 맛을 정말 중요하게 결정짓는 변수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디테일, 미친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하루 시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래요. 진짜 카페인 수혈이 필수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막 핸드드립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실제 사건인데, 커피도 판매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선배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있는 화료 드리퍼로 커피를 진짜 열심히 내려서 줬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딱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 이거 시큼한 맛이 너무 많이 나고 뭔가 좀 잘못 내린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이후로 한 모금도 다시 그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 선배가 집에 가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 아, 진짜 선배한테 그 커피를 내준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식초 같더라고요. 결국 선배가 집에 가고 나서 싱크대에 커피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커피를 낭비 없이 손님이 왔을 때에도 자신 있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미친 꿀팁 알려드릴게요. 정말 기초적인데 이상하게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제가 칼리타 웨이브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칼리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원두를 평평하게 담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잘 담는데? 싶으시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에는 어떤가요? 침칠봉 이런 걸로 뭉친 원두가루를 풀어주기도 하고, 레벨링 툴도 쓰고, 도징컵도 사용하잖아요. 아무래도 핸드드립보다 원두 입자가 훨씬 더 가늘고 강한 압력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원두를 담을 때부터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드립은 원두 굵기도 에스프레소보다 굵고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대충 부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원두를 잘 담는 것부터가 추출의 시작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일렬로 이렇게 3개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리브가 있습니다. 리브가 이렇게 쭉 둘러서 있죠. 제가 이 영상에서 하리오가 초보자들한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리퍼가 이런 구조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쪽으로 채널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혹시라도 오늘 알려드리는 변수 외에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15년 노하우를 들여서 만든 홈카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엄청 여러가지 레시피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장비들을 각자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끔 정말 긴 분량의 페이지를 그냥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렇게 위쪽에서 봤을 때 원두를 상당히 평평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물을 부으면 간헐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충 부어볼게요. 이거 봐보세요. 가운데 부분에는 물이 흐르지 않죠. 그리고 이게 한쪽에 훨씬 더 많은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뜸들이기를 할 때 가운데를 잘 못 적셔줬기 때문에 이렇게 흘렀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조금만 쏠려서 담아버린다면 뜸들이기를 하고 나서 물이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싶으시죠? 바로 확인해 봐야 될 건 드리퍼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이 안 맞았으면 당연히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물이 한번 고였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확인을 했어. 근데 수평이 너무나도 잘 맞는 상태야.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까 제가 제일 최초로 시작을 할 때 저는 원두를 너무 잘 담아버렸지만, 원두를 잘 담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가루가 뭉쳐 있거나 한쪽에 이렇게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고 또 이렇게 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씩 채워줬다면 안쪽에 있는 밀도가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이 더 단단하게 다져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원두를 갈기 전에 물을 뿌려서 정전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습기를 조금씩 머금게 해주면서 정전기 자체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두가 분쇄되고 나서 정전기가 조금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뭉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도징컵 아니면 원두를 담아주는 이 통에 담긴 분쇄된 원두를 한번 침칠봉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전기 때문에 뭉쳐있던 원두들을 풀어주고 미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드리퍼에 부었을 때 아래쪽에 있던 미분은 가장 위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미분의 이동을 적게 드립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죠. 물을 조심스럽게 얹어주면서 부어주고 미분의 이동을 훨씬 더 적게 만들어주는 이런 드립 방식에서는 필터 구멍이 막힐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진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원두를 신경 써서 잘 담았는데 꼭 한쪽 구멍에서만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왜 구불구불한 S자 모양으로 흐르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은 기본적으로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바닥에 어떤 미세한 입자들의 차이 때문에 물줄기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어느 쪽은 누석이 빨라지면서 흙을 더 깎아내고 느린 쪽은 반대쪽으로 더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깎여나가는 쪽은 많이 깎여나가고 더 많이 쌓이는 쪽은 점점 많이 쌓이게 되고 이러면서 S자 곡선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드립을 할 때도 이 원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물이 콸콸 나오는 쪽은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쪽에는 주속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갔다, 밀도가 훨씬 더 낮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물이 안 나오는 쪽은 원두가 꽉 뭉쳐서 아니면 너무나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막혀버린 보로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막힌 쪽에 물을 좀 더 많이 부어주면 되겠지 하고 그냥 물을 얹어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물이 막힌 곳을 피해서 옆으로 더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히 물을 안 나오는 구멍 쪽에 많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낙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수압을 이용해서 훨씬 더 난류를 많이 일으키면서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뭉쳐있는 원두가루를 깨준다라는 느낌으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힌 도로가 뻥 뚫리면서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밀어서 한쪽에 침식을 시켜버리면 나머지 한쪽에는 수압으로 쓸려나가면서 퇴적,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칼리타 101을 사용하시거나 하리오를 사용하시는데 한쪽으로 편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채널링이 생겨버리면 밀도가 높아서 물이 안 나오는 쪽에 낙차를 더 줘서 컵비층을 재분배 시켜주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다음 푸어링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푸어링을 시작할 때 이렇게 돌리면서 물을 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푸어링을 시작할 때 초반에 한 곳에는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두 가루가 더 많이 뭉쳐있는 쪽, 물이 안 나오는 쪽에서 푸어링을 시작해서 그쪽에 물을 더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팁은 속도 조절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부을 때 뜸들이기에서 물이 많이 흘렀던 쪽은 빠르게 지나가고 흐르지 않았던, 막혔던 쪽은 조금 더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물을 부은 쪽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뭉친 커피 가루가 깎여 나가겠죠. 자, 이렇게 한쪽에 엄청 많이 흐르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또 가운데만 많이 부으니까 가운데에 훨씬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재배열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비교적 고르게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자, 분명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언제 구멍 밑을 쳐다보고 허리 숙여서 보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바로 뜸들이는 모양을 관찰하는 건데요. 뜸들이기를 하면 유독 한쪽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자, 이쪽도 보시면 이쪽이 유독 더 많이 부풀어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은 가스가 빠지면서 조금 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스가 못 빠져나가서 갇혀 있거나 물이 이쪽에만 골고루 잘 닿고 이쪽에는 물이 잘 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밀도가 균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원두를 담을 때 어떻게 했죠? 이쪽을 숟가락으로 조금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이쪽을 누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쪽에 있는 커피를 한 스푼 더 부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 밀도가 더 낮겠죠.
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가스층이 훨씬 더 쉽게 뚫고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원두가 너무 신선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빵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독 한쪽만 튀어나온다? 그거는 그쪽 내부에 밀도가 높아서 가스가 갇혀버렸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두가 겉보기에는 평평해 보여도 균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첫 번째 가설입니다. 뜸들이기를 할 때 물을 내가 일정하게 골고루 다 못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덜 젖어서 덜 부풀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차 푸어 때 유량을 좀 더 넉넉하게 써서 전체를 빠르게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덜 부푼 쪽에 원두가 덜 젖었다고 생각하고 그쪽을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시작할 때 덜 젖고 덜 부풀어 올랐던 부분들에 먼저 드립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더 낙차를 주는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설은 원두를 담을 때 한쪽에 너무 많이 쌓여버린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더 많이 부풀어 올랐던 쪽에서 물을 더 부어주거나 푸어링에 낙차를 주거나 난류를 줘서 커피층을 재배열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걸 적용을 했는데도 맛이 개선이 안 된다면 결국 핵심은 커피 가루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적시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배울 수 있는 정보들이니까 짧게 빠르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뜸들이기를 하고 나서 스푼으로 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스파이럴 푸어라고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그리면서 원두가루를 팍팍 쳐주는, 적극적으로 난류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더 높은 곳에서 부어주면서 입자를 재분배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유튜브에서 많이 말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전통적인 핸드드립 방식보다는 푸어오버 방식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홈카페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가장 맛있고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레시피가 전통 핸드드립 방식에 가깝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물이 깎여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원두가 더 많이 담겼다고 추측되는 곳에 물을 더 많이 부어주는 방식으로 드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난리 안 치고 그냥 쉽게 내리는 방법 없어?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뜸들이기 하고 구멍 쳐다보고 물줄기 조절하고, 이게 매일 아침에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한테 번거롭고 체크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칼리타 웨이브입니다. 이걸 오늘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칼리타 시리즈, 칼리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조금 더 진보된 이런 칼리타 웨이브라는 설계가 조금 다른 방식의 드리퍼를 내놨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냥 모든 단점을 다 보완해서 초보자가 대충 부어도 무조건 맛있게 나오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커피 맛을 정말 중요하게 결정짓는 변수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디테일. 첫 번째, 원두를 잘 담아야 한다. 분쇄 전 원두에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서 정전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도진컵에서 침실봉으로 미리 원두를 한 번씩 풀어주면 원두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잘 담겨서 혈류 현상, 한쪽으로 물이 흘러버리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담았는데도 물이 한쪽으로 흐른다면 평평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이 콸콸 흐르는 쪽은 이미 채널링이 있는 곳이니까 물이 안 흐르는 쪽에 물을 더 많이 부어서, 그리고 수압을 더 주거나 난류를 더 줘서 입자를 재배열시켜야 된다. 세 번째, 핵심은 고르게 적시기다. 스푼으로 적거나 스파이럴 푸어로 난류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푸어오버 방식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전통 핸드드립을 선호하신다면 물주기 컨트롤로 밀도가 높은 곳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때 애초에 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곳부터 시작을 하고 물을 많이 부어주면서 이렇게 이 부분에는 빠르게 지나가지고 이 부분에 천천히, 그리고 수압을 강하게 부어주고 빠르게 지나가고 천천히 수압을 강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면 새 구멍에서 일정하게 물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위를 한 번에 올리면 입자가 자연적으로 재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아까 분명히 한쪽이 더 꺼져 있었고 한쪽이 더 높았잖아요. 이쪽에 낙차를 더 주면서 더 많이 물을 부어줬었죠. 그러니까 지금 커피층이 어때요? 아까는 이쪽이 조금 극단적으로 많이 푹 꺼져 있었지만 입자가 분명히 재배열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밀도가 이 정도가 높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밀도가 낮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밀도가 높은 곳에 조금 더 수압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입자가 어느 정도 재배열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나머지를 일정하게 잘 부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커피 추출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한번 핸드드립 해보시고 맛이 좋아졌다면 꼭 댓글로 후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커피와 관련된 정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찾기가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원두값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